미래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병풍처럼 두른 통유리창 너머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와 최고급 마호가니 테이블 위에서 금빛 가루처럼 부서졌다. 테이블에 둘러앉은 이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굳은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분기별 실적을 보고하는 파워포인트 화면의 숫자들이 무의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 어떤 유능한 전략가의 분석도, 그 어떤 화려한 미래 비전도 지금 이 순간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소리를 이겨내지 못했다. 아이의 울음소리였다. 그것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다. 절망과 고통, 세상의 모든 슬픔을 토해내는 듯한 절규였다. 소리는 두꺼운 방음벽을 뚫고 회의실 안으로 스며들어 날카로운 유리 파편처럼 사람들의 신경을 핥히었다. 미래그룹의 총수 박진우 회장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그의 시선은 파워포인트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미간에 잡힌 깊은 주름과 단단히 맞물린 턱은 그의 내면이 얼마나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귓가에 울리는 아들의 울음소리는 그의 심장을 쥐어짜는 것만 같았다. 2년 전, 그 끔찍한 사고 이후로 단 한순간도 그를 놓아주지 않는 죄책감의 메아리였다. 회장님, 잠시 휴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고 재무 책임자인 윤 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에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문만 쉬지. 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임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썰물처럼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나직한 수군거림 속에는 동정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진우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고 회의실 옆에 마련된 개인 휴게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의 아들, 4살배기 박민준이 있었다. 휴게실 문을 열자 울음소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간호사가 아이를 달래려 애쓰고 있었지만 민준이의 작은 몸은 활처럼 굳어 격렬하게 울부짖고 있었다. 눈물과 땀으로 흠뻑 젖은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작은 두 주먹은 허공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듯 휘저어지고 있었다. 아이의 곁에는 최첨단 기능이 장착된 특수 휠체어가 그들의 비극을 증언하는 기념비처럼 서 있었다.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이후 민준이는 이렇게 한번 울음을 터뜨리면 몇 시간이고 멈추지 않았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1시간 넘게 저러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간호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무력감이 배어 있었다. 진우는 말없이 아들의 휠체어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커다란 손이 아들의 작은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민준아, 아빠 여기 있어.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지만 아들의 울음소리에 묻혀버렸다. 민준이는 아빠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듯했다. 바로 그때였다. 휴게실 밖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보안 요원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민준이의 울음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아가씨,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여긴 외부인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제지는 무용지물이었다. 작은 그림자 하나가 번개처럼 보안 요원들을 지나쳐 휴게실 안으로 쏜살같이 들어왔다. 낡고 빛바랜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아무렇게나 묶은 머리카락이 뺨 위에서 흩날리는 여자아이였다. 기껏해야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의 낡은 운동화와 단호한 눈빛이 휴게실의 값비싼 인테리어와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아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민준이에게로 향했다. 그리고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진리를 선포하듯 말했다. 이 오빠,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진우는 순간 말을 잃었다. 이 황당한 침입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온 누군이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온 거야? 하지만 아이는 진우의 질문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은 오직 민준이에게만 시선을 고정한 채 자신의 작은 책가방을 뒤적였다. 그리고는 약간 찌그러진 김밥 한 줄을 꺼내 들었다. 안녕하세요, 오빠. 저는 김하연이에요. 이거 같이 나눠 먹을래요. 아이는 서툰 솜씨로 김밥 끄트머리를 조금 떼어 민준이의 입가로 가져갔다.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배고프면 세상 모든 게 다 서럽다고. 일단 먹고 나면 괜찮아진대요. 진우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있었다. 간호사가 주는 우유도 최고급 유기농 간식도 모두 거부하던 아들이 처음 보는 여자아이가 내미는 김밥 조각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놀랍게도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다. 아이는 마치 주문에 걸린 듯 눈앞에 작은 손에 들린 김밥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망설임도 잠시. 민준이는 작은 입을 벌려 혜은이가 내민 김밥 조각을 받아먹었다. 걔 오빠요. 배고팠던 거 맞죠? 하연이는 의기양양하게 말하며 계속해서 작은 김밥 조각을 민준이에게 먹여주었다. 아이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눈빛은 따뜻했다. 진우는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2년 만이었다. 아들이 누군가가 주는 음식을 이토록 순순히 받아먹는 것은, 그리고 그 누군가가 생전 처음 보는 허름한 차림의 어린 소녀라는 사실은 그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문게 어정쩡하게 서 있던 보안 요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회장님, 저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진우는 가만히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는 그 장면에서, 그리고 그 작은 소녀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이상하리만치 낯이 익었다. 저 단호하면서도 슬픔을 머금은 듯한 눈매, 오똑한 콧날, 빛을 받았을 때 꿀색으로 변하는 머리카락. 아이는 놀랍도록 그의 죽은 아내 서연을 닮아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나직이 물었다. 김하연이에요. 혜은이는 여전히 민준이에게 김밥을 먹여주며 대답했다. 민준이는 이제 완전히 울음을 그친 채 작은 새처럼 혜은이가 주는 음식을 얌전히 받아먹고 있었다. 오빠는 눈이 참 예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슬퍼 보여요? 혜은이의 순진한 물음에 진우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금이 가는 소리를 들었다. 아내를 잃고 아들이 다친 이후로 두껍게 얼어붙어 있던 그의 심장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하연아,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아빠는 아래층에서 온돌 고치고 계세요. 로비에서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오빠 우는 소리가 너무 슬프게 들려서요. 혼자서 우는 건 정말 싫거든요. 그때 민준이가 아주 천천히 자신의 손을 들어 혜은이의 손을 잡으려 했다. 사고 이후 아이가 보여준 최초의 자발적인 움직임이었다. 진우는 목이 메어왔다. 하연아, 민준이를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 그는 간신히 말을 이었다. 괜찮다면 조금만 더 민준이 곁에 있어 주지 않겠니? 2주 후 평창동에 위치한 박진우 회장의 자택은 부드러운 봄 햇살로 가득했다. 통유리창으로 정원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실. 그 한가운데서 혜은이가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고 민준이는 휠체어에 앉아 그 모습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그러자 용은 크아앙 하고 무섭게 소리쳤어요. 혜은이가 익살스럽게 목소리를 낮추자 민준이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2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사라졌던 그 귀하고 소중한 미소였다. 그날 김밥의 기적 이후 진우는 수소문 끝에 혜은이의 아버지 김철수 씨가 건물 유지보수 업체 소속의 비정규직 직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곧장 비서실을 통해 김철수 씨에게 자택의 난방 시스템 전체 점검 및 보수라는
긴급한 일거리를 맡겼다. 누가 봐도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명분이었지만 그것은 혜은이를 다시 그리고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아이의 반응 속도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 박사님도 혜은이와의 만남이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시고요. 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뜨거워졌다. 혜은이는 우리 중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내고 있어. 아이 안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내고 있다고. 간호사는 부드럽게 덧붙였다. 사모님을 많이 닮았지요.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혜은이와 죽은 아내 서연의 닮은 점은 그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우연히 마주친 아이에게서 아내의 눈빛과 웃음, 심지어 집중할 때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습관까지 발견하는 것은 때로 혜은이가 빠르게 고개를 돌릴 때면 그는 심장이 멎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그때 등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작업복 차림의 김철수 씨였다. 그는 이 호화로운 공간 속에서 무척이나 불편해 보였다. 그의 거친 작업복은 고풍스러운 가구와 벽에 걸린 유명 화가들의 작품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위층 욕실 설비는 다 손봤습니다. 이제 문제 없을 겁니다. 진우는 몸을 돌려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 선생님, 그리고 그냥 편하게 진우 씨라고 부르십시오. 김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자세에서는 여전히 딱딱한 격식과 거리감이 느껴졌다. 저희 하은이가 혹 폐를 끼치지는 않았는지요? 전혀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혜은이는 민준이에게 정말 놀라운 아이입니다. 진우의 칭찬에 세상사의 닳고 다른 김철수 씨의 얼굴이 딸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풀렸다. 그 녀석이 사람 끄는 재주가 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지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회장님, 이렇게 계속 추가적인 일거리를 주시는 것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제 딸 아이가 도련님을 귀찮게 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귀찮다니요? 절대 아닙니다.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다급하게 말했다. 사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진우는 거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응접 세트로 김철수 씨를 안내했다. 최고급 가죽 소파는 김철수 씨의 몸을 어색하게 감쌌고 그는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듯 잔뜩 움츠러든 자세로 굳어 있었다. 그의 시선은 바닥의 값비싼 대리석 무늬에 고정되어 있었다. 김 선생님, 제가 선생님과 혜은이를 이곳으로 모신 진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다. 그는 비즈니스 협상 테이블에서처럼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민준이의 주치의와 치료사들이 모두 혜은이의 존재가 아이의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치료적 공명이라고 하더군요. 혜은이가 가진 특별한 공감 능력이 민준이의 다친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김철수 씨의 반응을 살폈다. 김철수 씨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의 어깨는 더욱 굳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혜은이가 정기적으로 민준이를 방문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일방적인 부탁이 아닙니다.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생각입니다. 혜은이를 민준이의 놀이치료 보조사로 정식 고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혜은이가 미래에 원하는 공부를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대학 졸업까지의 모든 학비를 지원하는 교육재단을 제 이름으로 설립해주고 싶습니다. 진우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보상을 넘어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약속이었다.
그는 이 정도의 성이라면 김철수 씨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김철수 씨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감사함 대신 차가운 경계심과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다. 회장님,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메마른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다. 과분한 제안의 몸 둘바를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회장님의 동정이나 자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선이라니요. 이건 정당한 거래입니다. 혜은이는 전문 치료사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제안한 것은 그 가치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일 뿐입니다. 가치라고 하셨습니까? 김철수 씨가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씁쓸함이 가득했다. 제 딸 아이가 가진 마음을 그렇게 값으로 매기고 싶지 않습니다. 혜은이는 그저 아픈 오빠가 안쓰러워서 순수한 마음으로 대한 것뿐입니다. 거기에 무슨 자격이나 역할, 보상 같은 것을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의 착한 마음을 어른들의 거래로 더럽히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의 말은 예리한 비수가 되어 진우의 가슴에 박혔다. 진우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돈과 지위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남자는 그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를 단칼에 거절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거실에서 놀던 하윤이가 꽃이 담긴 커다란 크리스털 화병을 가까이서 보려고 발돋움하다가 그만 팔꿈치로 화병을 치고 말았다. 쨍그랑바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화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물이 쏟아지고 하얀 백합들이 대리석 바닥 위로 처참하게 흩어졌다. 죄송합니다. 제가 민준이 오빠한테 꽃을 더 가까이서 보여주려고 하다가 하윤이는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김철수 씨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딸에게 달려갔다. 괜찮다. 하윤아, 다치진 않았어. 그는 딸의 안전을 먼저 확인한 뒤 당황한 표정으로 진우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당장 치우겠습니다. 변상도 아닙니다. 그냥 두십시오. 집사에게 치우라고 하겠습니다. 진우는 급히 말렸지만 김철수 씨는 이미 바닥에 쪼그려 앉아 맨손으로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줍기 시작했다. 저희가 어지른 것은 저희가 치워야지요. 그의 낮은 목소리에는 완고한 자존심이 묻어 있었다. 그는 진우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들의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진우의 세상에서는 실수는 아랫사람이 치우면 그만이었지만 김철수 씨의 세상에서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는 자신이 직접 책임져야만 했다. 갑작스러운 소란과 어른들 사이에 긴장된 분위기에 민준이가 다시 불안한 표정으로 울음을 터뜨리려 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다. 진우가 다급히 아들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혜은이가 먼저 민준이의 휠체어 앞으로 달려갔다. 괜찮아. 오빠 그냥 물이야. 하나도 안 무서워. 하연이는 방금 전까지 겁에 질려있던 아이답지 않게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림책에서 용의 기사의 성을 무너뜨렸을 때 기억나 가끔은 이렇게 실수할 때도 있는 거야. 중요한 건 다친 사람이 없다는 거지. 안 그래? 민준이의 호흡이 점차 안정되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하연이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진우는 가슴속에서 익숙한 통증을 느꼈다. 아들이 자신보다 이 낯선 소녀에게 더 깊이 의지하고 있었다. 마치 예전에 서연이 그랬던 것처럼 혜은이는 민준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공감 능력을 넘어선 무언가였다. 며칠 후 진우는 김철수 씨를 다시 한번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고용이나 보상이라는 단어 대신 민준이의 회복을 위한 자문 및 협력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리고 혜은이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핑계로 국내 최고의 아동신경학 권위자인 최지훈 박사와의 상담을 주선했다. 최 박사의 진료실은 아이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일반 병원과는 달리 아늑한 놀이방처럼 꾸며져 있었다. 바닥에는 푹신한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최 박사는 혜은이와 민준이가 함께 블록 쌓기를 하는 모습을 특수 유리를 통해 조용히 관찰했다. 진우와 김철수 씨는 그의 등 뒤에 서 있었다. 김철수 씨는 팔짱을 낀 채 딸이 실험 대상이 된 것만 같은 이 상황이 못마땅한 듯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님, 혜은이를 검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아이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민준이의 상태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것뿐입니다. 최 박사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김철수 씨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유리 너머에서 혜은이는 민준이가 손을 뻗기 쉽도록 블록을 휠체어 트레이 위로 옮겨주었다. 민준이는 사고 이후 처음으로 무언가를 만들려는 의지를 보였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서툴게 움직여 파란색 블록을 집어 올렸다. 1시간의 관찰이 끝나고 최 박사는 두 아버지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렀다. 놀랍군요. 최 박사는 감탄을 숨기지 않았다. 제가 본 그 어떤 사례보다 특별합니다. 박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치료적 공명이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하은 양은 민준 군이 느끼는 감정의 파동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그에 맞는 자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타고난 재능에 가깝습니다. 그는 진우를 향해 말을 이었다. 회장님, 하윤 양은 민준 군의 회복에 있어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열쇠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전문가가 증명해준 셈이었다. 하지만 김철수 씨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다. 그래서 제 딸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식적인 치료 프로그램의 혜은 양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물론 강요는 아닙니다. 목적이 있는 놀이 데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준 군 같은 아이들은 어른보다 또래 아이에게 더 잘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 혜은 양은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졌습니다. 최 박사의 설명이 끝나자 진료실 문이 열리고 혜은이가 깡충깡충 뛰어들어왔다. 아빠 의사 선생님이 뇌 사진 보여줬는데 꼭 이상하게 생긴 콜리플라워 같았어. 혜은이의 천진난만한 말에 어른들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떠올랐다. 최 박사가 혜은이에게 다정하게 물었다. 하윤아, 아까 오빠랑 블록 쌓기 할 때 정말 재밌었어. 내 민준이 오빠가 생각보다 힘이 엄청 세요. 그리고 제가 이 책 읽어줄 때 제일 좋아해요. 그렇죠. 민준이 오빠. 그때였다. 진우는 하은이가 무심코 던진 말에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민준이 오빠가 아니라 하은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민준이요 아닌데 오빠는 민준이라고 불러주는 걸 더 좋아하던데. 서연 엄마가 항상 그렇게 불렀다고. 혜은이의 말은 끝나지 못했다. 진우의 창백하게 굳은 얼굴을 보았기 때문이다. 민준이, 그 애칭은 오직 죽은 아내 서연만이 사용했던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비밀스러운 이름이었다. 혜은이의 말이 남긴 파장은 거대했다. 그 작은 속삭임은 평온한 호수 위에 떨어진 거대한 바위처럼 진우와 김철수 씨, 그리고 최 박사의 마음속에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갔다. 최 박사는 전문가로서의 냉철한 호기심을, 김철수 씨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그리고 진우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희미한 희망을 동시에 느꼈다.
소연이 아직도 어딘가에서 아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은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희망이었다. 그날 이후 세 어른 사이에는 암묵적인 합의가 형성되었다. 혜은이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그저 아이들의 관계가 민준이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만을 받아들이기로, 김철수 씨는 마지못해 진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만 거창한 고용이나 재단 대신 그저 민준이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만 일하는 조건을 달았다. 그것은 아픈 아이를 외면할 수 없는 그의 선한 마음과 이 기묘한 관계에 깊이 얽히고 싶지 않은 그의 불안감이 타협한 결과였다. 그렇게 위태로운 평화가 찾아왔다. 혜은이는 매일 오후 학교를 마치면 평창동의 저택으로 왔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오랫동안 슬픔으로 잠겨있던 거대한 집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민준이는 더 이상 이유 없이 울지 않았다. 상체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활발해졌고 단답형이나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했다. 그 평화는 박진우의 아버지 박태성 회장이 예고 없이 귀국하면서 산산조각이 났다. 박태성 회장은 미래그룹의 창업주이자 살아있는 신화였다. 10년 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뉴욕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태풍과도 같은 사람이었다. 그가 나타나는 곳에는 언제나 긴장과 복종의 기운이 감돌았다. 그가 저택에 도착했을 때 진우는 마침 민준이, 하윤이와 함께 정원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다. 최고급 이탈리아제 수트를 갑옷처럼 차려입은 박태성 회장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섰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아들인 진우를 잠시 훑고는 이내 휠체어에 앉은 손자와 그 옆에 찰싹 붙어있는 낯선 여자아이에게로 향했다. 내가 그 아이냐? 그의 목소리에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웠다. 혜은이는 낯선 할아버지의 위압적인 기운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민준이 오빠 할아버지세요. 박태성 회장은 대답 대신 돋보기로 보석을 감정하듯 혜은이의 얼굴을 샅샅이 뜯어보았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소문으로만 듣던 죽은 며느리와의 불쾌한 유사성을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진우야, 나 좀 보자. 그는 더 이상 아이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진우는 간호사에게 아이들을 부탁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버지를 뒤따랐다. 서재의 문이 닫히자마자 박태성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냐? 무서운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버님, 시침이 떼지 마라. 이사회 임원들 사이에서도 말이 나오고 있어. 네가 회사 일은 뒷전이고 웬 정비공 딸내미에게 빠져서 이상한 짓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 말이다. 소문일 뿐입니다. 민준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아이일 뿐입니다. 치료. 박태성 회장이 코웃음을 쳤다. 내가 보기엔 치료가 아니라 망상에 가깝더구나. 죽은 네 처를 닮은 아이를 데려다 놓고 대리 만족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내 슬픔은 이해한다만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 그룹 전체를 위태롭게 할 셈이냐. 아버지의 말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되어 진우의 심장을 찔렀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물었던 가장 아픈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민준이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요. 제게는 그룹의 이미지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 하나 때문에 미래그룹의 후계자가 동네 정비공 가족과 어울려 지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나 이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박씨, 가문과 미래그룹의 체면이 걸린 문제다.
박태성 회장의 논리는 냉혹했다. 그에게 가족은 사랑의 대상이기 이전에 지켜야 할 왕조의 일부였다. 민준이는 후계자였고 후계자의 곁에는 그에 걸맞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만이 존재해야 했다.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남자와 그의 딸이 비집고 들어올 틈은 없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또 있더구나. 그 아이 아비를 이 집의 관리인으로 고용했다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늑대를 양우리에 들인 셈이다. 그들이 이 일을 빌미로 나중에 우리에게 무슨 요구를 할지 어떻게 알아. 김철수 씨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는 내가 사람 속을 어떻게 다 안다고 장담하지. 박태성 회장은 아들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당장 그들을 내보내라. 보상금은 내가 두둑하게 챙겨주지. 그리고 너는 내일 당장 회사로 복귀해. 더 이상 네 개인적인 감상 때문에 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꼴은 볼 수 없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진우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아버지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민준이에게서 혜은이를 빼앗는 것은 아이에게서 마지막 희망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차라리 저를 회장 자리에서 내치십시오. 그래도 그 결정은 따를 수 없습니다. 서재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부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불꽃처럼 부딪혔다. 그 시간 김철수 씨는 정원 한쪽에서 죽은 서연이 아끼던 장미덤불을 손보고 있었다. 서연이 죽은 후 아무도 돌보지 않아 엉망이 된 곳이었다. 그는 묵묵히 마른 가지를 쳐내고 잡초를 뽑았다. 흙을 만지고 있을 때면 복잡한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것 같았다. 그는 새로 온 회장님의 존재가 불편했다. 진우의 아버지라는 사람은 그와 그의 딸을 마치 벌레 보듯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너희 같은 것들이 감히 어디에 발을 들여놓느냐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는 이곳이 자신들이 속할 세상이 아님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때 열린 서재 창문 너머로 부자의 격렬한 언쟁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그는 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몇몇 단어들이 칼날처럼 날아와 그의 귀에 박혔다. 정비공 딸내미, 죽은 내처의 대용품, 무세운 꿍꿍이가 있을지, 돈으로 해결해. 김철수 씨의 손이 멈췄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그는 스스로 느끼지 못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딸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순수한 그의 보물이 이 집안에서 어떻게 여겨지고 있는지를 똑똑히 알게 되었다. 대용품, 꿍꿍이, 돈. 그는 자신의 딸이 그런 더러운 단어들로 평가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의 가난은 죄가 아니었지만 이들에게는 죄가 되었다. 그의 순수한 딸의 동정심은 의심받고 그의 존재는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되었다. 모든 것이 모욕이었다. 그는 장미가시에 찔린 손에서 피가 나는 것도 잊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아주 단호한 결심을 내렸다. 저녁이 되어 진우가 지친 얼굴로 서재에서 나왔을 때 김철수 씨가 현관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낮에 입었던 작업복이 아닌 외출할 때 입는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저희는 오늘부로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김철수 씨의 말은 조용했지만 천근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 말은 진우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혜은이가 없는 민준이의 삶은 상상할 수 없었다. 그것은 다시 어둡고 끝없는 절망의 터널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다. 안 됩니다. 김 선생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진우는 다급하게 그의 팔을 붙잡았다. 체면도, 회장으로서의 위엄도 모두 내팽개친 채였다. 그는 그저 아들을 잃고 싶지 않은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었다.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건 제 진심이 아닙니다. 제발 오해를 푸시고. 오해요. 김철수 씨가 힘없이 웃으며 진우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무세운 오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회장님의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제 딸 아이가 회장님 댁의 슬픔에 잠시 이용당했을 뿐이지요. 죽은 사모님의 대용품으로, 도련님의 장난감으로 말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연이는 우리 가족에게. 이제 그만 됐습니다, 회장님. 김철수 씨는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대여 이상 제 딸 아이가 상처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댁의 복잡한 사정에 끌어들이고 싶지도 않고요. 저희는 저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하은이가 있는 거실로 향했다. 하은아, 아빠랑 집에 가자. 짐 챙겨. 영문도 모른 채. 하은이는 아빠의 굳은 얼굴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다른 곳에서 터져 나왔다. 그들의 대화를 어렴풋이 알아들은 민준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공포로 물들기 시작한 것이다. 하, 윤희가, 민준이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아이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세상의 전부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아이의 원초적인 공포였다. 아니야, 가면 안 돼. 하은아, 민준이가 절규했다. 아이의 몸이 휠체어 위에서 격렬하게 들썩였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 쌕쌕거리는 소리가 아이의 목에서 새어나왔다. 간호사가 급히 달려와 아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민준이는 모든 것을 거부했다. 아이의 눈은 오직 하은이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김 선생님, 제발 아이 상태가... 진우가 애원했지만 김철수 씨는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면서도 돌아서지는 않았다. 그는 자신의 딸을 지켜야 했다. 이 집의 불행에 딸의 인생을 저당 잡힐 수는 없었다. 바로 그 순간 하은이가 아빠의 손을 놓고 민준이에게로 달려갔다. 아이는 민준이의 휠체어 앞에 멈춰 서서 공포에 질린 오빠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오빠, 괜찮아. 나 여기 있어. 하지만 민준이의 발작은 멈추지 않았다. 아이는 필사적으로 휠체어에서 벗어나려는 듯 몸부림쳤다. 가지마, 엄마처럼 또 나만 두고 가지마. 민준이의 입에서 터져나온 절규에 서재에서 나온 박태성 회장마저 굳어버렸다. 그때 하윤이가 민준이를 꼭 껴안았다. 작은 몸으로 격렬하게 떨리는 오빠의 몸을 모두 감싸 안으려는 듯이. 나 안 가, 영원히 가는 거 아니야. 오빠 혼자 두고. 서연 엄마처럼 그렇게 안 가. 약속해. 하윤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한 확신에 차 있었다.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거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민준이의 격렬한 몸부림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아이는 하윤이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참아왔던 서러운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분노와 공포의 절규가 아닌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인 아이의 울음소리였다. 어른들은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두 아이의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특히 진우는 하은이의 마지막 말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서연 엄마, 아이는 어떻게 죽은 아내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날 밤 김철수 씨는 떠나지 못했다. 민준이는 하은이가 곁을 떠나면 다시 경기를 일으킬 듯 불안해했고
결국 하은이는 민준이의 침대 옆 간이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진우는 김철수 씨를 조용히 서재로 불렀다. 서재에는 진우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최지훈 박사도 함께였다. 김 선생님, 오늘 하은이가 한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김철수 씨는 지친 얼굴로 마른 세수를 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딸 아이지만 가끔은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하윤이가 혹시 죽은 제 아내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까? 사진을 본다거나. 전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아이에게 하겠습니까? 최 박사가 조심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었다. 하윤 양이 얼마 전 돌아가신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해바라기에 대한 노래를 불러주셨다고요. 그 말에 김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으며.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박사님, 제 아내는 혜은이를 낳고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산후출혈이 너무 심해서 아이는 제 어미 얼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진우는 가슴이 아파왔다. 그런데 어째서 그런 기억을... 저도 그게 이상했습니다. 아이가 이 댁에 드나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댁의 사모님 사진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상상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싶었습니다만. 하연아, 엄마는 어떻게 생겼어? 김철수 씨가 언젠가 딸에게 물었던 적이 있었다. 혜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나랑 닮았는데 어른이야. 그리고 민준이 오빠 엄마랑도 조금 닮았어. 해바라기를 아주 좋아했대. 김철수 씨는 그 말을 전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진우는 참을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김 선생님, 혹시 돌아가신 사모님 사진 한 장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실례가 되는 줄은 알지만. 김철수 씨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 역시 이 기묘한 현상에 실마리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품 안에서 날고해진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소중하게 간직해 온 손때 묻은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진우에게 건넸다. 사진 속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가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인이 있었다. 출산으로 지쳐 있었지만 그녀의 미소는 세상 무엇보다 환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녀가 하은이의 어머니 김미경이었다. 진우는 숨을 멈췄다. 사진 속 여인은 분명 서연이 아니었다. 하지만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눈매와 입가의 미소가, 심지어 콧날의 성까지도. 마치 서연에게 오랫동안 잊고 지낸 사촌 동생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그것은 기이하고 혼란스러운 유사성이었다. 어디서 사모님을 만나셨습니까? 서울대학병원에서요. 저는 그때 병원 시설팀에서 일하고 있었고 집사람은 거기 간호사였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진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서연이 매달 한 번씩 소아암 병동으로 봉사활동을 나갔던 바로 그 병원이었다. 큰 병원이지 않습니까? 수천 명이 일하는 곳이니 우연일 겁니다. 김철수 씨는 애써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다. 최 박사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의 교감이 아이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연 양은 민준군을 통해 아이의 깊은 무의식 속에 남겨진 어머니의 기억과 공명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가설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오히려 섬뜩하게 들렸다. 세 남자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을 때 서재 문이 조용히 열렸다. 잠옷 차림의 하은이가 문개에 서 있었다. 아이는 잠이 덜 깬 얼굴로 눈을 비비고 있었다. 아빠, 다들 왜 그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하연아, 왜 깨어있어? 어서 들어가서 자야지. 김철수 씨가 급히 다가가 딸을 안으려 했다. 하지만
혜은이는 아빠를 지나쳐 곧장 테이블 위에 낡은 사진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우리 엄마다. 아이가 나직이 말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혼란에 빠진 어른들을 차례로 쳐다보았다. 아이의 눈빛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투명했다. 왜 다들 그렇게 놀라세요? 하연이는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사실을 말하듯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이 오빠가 자기 방에 있는 사진이랑 똑같다고 머릿속으로 보여줬는걸요. 오빠 엄마도 우리 엄마처럼 해바라기를 아주 많이 좋아했대요. 그래서 오빠가 울 때마다 해바라기 밭에서 엄마가 자기를 부르는 꿈을 꾼다고 했어요. 서재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적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혜은이가 한 말은 그 아이가 결코 알아서는 안 되는 세상에서 가장 깊고 슬픈 비밀이었다. 혜은이의 마지막 말은 서재 안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한 정적 속에서 3명의 어른은 7살배기 아이가 던진 진실의 무게에 압도당했다. 그것은 더 이상 논리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그들은 미지의 영역, 기억과 영혼의 경계선 위에 서 있었다. 그날 이후 아무도 떠난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김철수 씨는 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기이한 일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것은 더 이상 박 씨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딸 김하은의 문제였다. 진우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죽은 아내의 마지막 흔적일지도 모르는 이 신비로운 연결을 놓지 않기 위해 그들을 붙잡았다. 박태성 회장마저도 그날 밤 아이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듯 더 이상의 반대 없이 며칠 뒤 뉴욕으로 돌아갔다. 그의 침묵은 암묵적인 허락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그들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진우의 제안대로 김철수 씨와 하연이는 본체 옆에 있는 아담한 게스트하우스로 거처를 옮겼다. 그것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언제든 함께할 수 있는 절묘한 타협점이었다. 김철수 씨는 관리인이라는 직책 대신 자산관리팀 특별고문이라는 애매하지만 훨씬 존중받는 직함을 얻었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저택의 정원에는 새로운 꽃들이 피고졌다. 집안을 감싸던 무겁고 슬픈 공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서서히 거쳐나갔다. 민준이는 놀라운 속도로 변해갔다. 아이는 더 이상 휠체어에 갇힌 작은 환자가 아니었다. 혜은이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었다. 상체 근력이 눈에 띄게 강해졌고 단어 몇 개를 이어 짧은 문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혜은이가 있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의 작은 행복을 시기라도 하는 듯 했다. 여름의 한복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오후였다. 민준이는 새로 설치된 실내 수영장에서 수중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다. 혜은이도 함께 물에 들어가 인어공주 놀이를 하며 민준이의 치료를 돕고 있었다. 물의 부력 덕분에 민준이는 물속에서만큼은 비교적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정말 행복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진우는 중요한 해외 투자 계약건으로 제주도에 출장을 가 있는 상태였다. 그는 잠시 회의가 중단된 틈을 타 집사가 보내온 아이들의 동영상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다. 비극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치료사가 잠시 수질 체크를 위해 등을 돌린 사이 민준이가 물에 떠있는 공을 잡으려다 균형을 잃고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혜은이가 비명을 지르며 오빠를 붙잡으려 했지만 아이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첨벙 하는 소리와 함께 민준이의 모습이 물속으로 사라졌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비명소리, 물을 첨벙거리는 소리,
어른들의 다급한 고함 소리가 뒤섞였다. 김철수 씨가 정원에서 일을 하다가 비명 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달려와 옷도 벗지 않은 채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그가 축 늘어진 민준이를 물 밖으로 끌어냈을 때 아이의 얼굴은 이미 새파랗게 변해 있었다. 진우는 회의 도중 걸려온 전화를 받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수십억 원짜리 계약도, 이사회의 분노도 모두 내팽개치고 가장 빠른 비행기로 서울로 향했다. 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는 하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와 김철수 씨는 나란히 차가운 의자에 앉아 굳게 닫힌 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회장과 직원이라는 사회적 계급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똑같이 아이의 생사 앞에서 애태우는 두 명의 무력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몇 시간 같은 몇 분이 흐르고 의사가 피곤한 얼굴로 중환자실에서 나왔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흡인성 폐렴이 왔습니다. 당분간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진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김철수 씨가 그의 어깨를 단단히 부축해 주었다. 그 거칠고 투박한 손에서 진우는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깊은 위로와 유대감을 느꼈다. 민준이는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다. 폐렴으로 인한 고열과 호흡 곤란이 아이를 괴롭혔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찾아왔다. 민준이가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밤, 게스트하우스에 있던 혜은이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의식을 잃은 채 헛소리를 중얼거렸다. 급히 같은 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하은이를 두고 의료진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모든 검사를 진행했지만 아이에게서 어떤 특정 병원균이나 바이러스도 검출되지 않았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이었다. 두 아이가 나란히 병실에 누워 사경을 헤매는 동안 어른들의 피는 바싹바싹 말라갔다. 최준 박사가 소식을 듣고 한밤중에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는 혜은이의 차트를 꼼꼼히 살핀 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는 있습니다. 그는 진우와 김철수 씨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극단적인 공감 관계에서는 드물게 심신상관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쪽이 겪는 극심한 고통이나 트라우마를 다른 쪽이 마치 자신의 일처럼 받아들여 신체적인 증상으로 발현시키는 겁니다. 지금 혜은 양은 어쩌면 민중군이 겪고 있는 고통을 그 폐렴의 증상까지도 자신의 몸으로 똑같이 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김철수 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는 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의사라는 사람이 무슨 유령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하느냐는 듯 분노에 차 있었다. 지금 제 딸 아이가 상상병이라도 앓고 있다는 겁니까? 당장 열이 40도까지 오르는데 그게 다 마음먹기 달렸다는 말입니까? 의사면 의사답게 병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세요. 이런 비과학적인 헛소리나 늘어놓지 말고. 그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었다. 진우 역시 최 박사의 가설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는 지난 몇 달간 혜은이에게서 보았던 수많은 기적과 불가사의한 일들을 떠올렸다. 민준이라는 애칭, 해바라기에 대한 기억. 그때 간호사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혜은이가 아이가 이상합니다. 두 아버지가 병실로 뛰어들어갔을 때 혜은이는 침대 위에서 몸을 떨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아이의 눈은 허공을 향해 있었고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추워. 물이 너무 차가워. 무서워. 혜은이는 마치 자신이 물에 빠진 것처럼 몸부림쳤다. 그리고는 갑자기 모든 움직임을 멈추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아.
해바라기 아줌마가 손 잡아줬어. 이제 괜찮대. 민준이 오빠, 이제 안 무섭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혜은이의 몸을 감싸던 경련이 멈추고 아이의 거친 호흡이 거짓말처럼 평온하게 가라앉았다. 동시에 옆 병실 민준이의 상태를 체크하던 간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몇 시간 동안 떨어지지 않던 민준이의 고열이 방금 막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는 것이었다. 진우와 김철수 씨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의 의심이나 불신은 없었다. 오직 거대한 미스터리 앞에서 함께 선 동지로서의 깊은 연대감과 두 아이를 향한 애틋한 사랑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이 하나의 운명으로 묶여버린 것이다. 가을이 떠나고 첫눈이 내렸다. 하얀 눈송이가 소리 없이 평창동의 저택을 뒤덮어 세상의 모든 상처와 슬픔을 감싸 안는 듯한 고요하고 순결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집안은 따스한 벽난로, 온기와 은은한 크리스마스 캐럴, 그리고 아이들의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천장까지 다 가을 듯한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서 있었다. 그 위에는 반짝이는 불빛과 온갖 종류의 장식들이 매달려 있었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이들이 직접 만든 소박한 장식들이었다. 조금만 더 높이요, 할아버지. 혜은이가 까치발을 들고 외쳤다. 아이는 노란색 종이로 만든 해바라기 장식을 트리의 가장 높은 곳에 매달고 싶어 했다. 알겠다, 알겠다. 이 할애비 허리 부러지겠구나. 박태성 회장이 짐짓 엄살을 부리며 혜은이를 번쩍 들어 올렸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의 냉혹함 대신 손주들의 재롱을 보는 평범한 할아버지의 따뜻하고 너그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혜은이를 정비공의 딸이나 죽은 며느리의 대용품으로 보지 않았다. 그저 기적을 몰고 온 작고 사랑스러운 천사로 여길 뿐이었다. 됐어, 완벽해. 민준이가 휠체어에 앉아 만족스럽게 선언했다. 주방에서는 진우와 김철수 씨가 나란히 서서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동선이나 습관을 꿰뚫고 있는 오랜 동료처럼 말없이도 손발이 척척 맞았다. 오늘 오전에 이사회에서 하늘재단 기금 출연안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내년 2월이면 아동의학연구센터가 첫 삽을 뜨게 될 겁니다. 진우가 채소를 다듬으며 덤덤하게 말했다. 하연이가 벌써부터 자기가 주니어 연구원이라며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닙니다. 공감적 신경가소성이라는 어려운 말을 연습하느라 혀가 다 꼬일 지경입니다. 김철수 씨가 오븐 속의 칠면조를 확인하며 웃었다. 하늘재단은 그들이 찾아낸 최선의 해답이었다. 그것은 최지훈 박사가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고 그들의 기묘한 가족관계에 사회적인 명분을 부여했으며 무엇보다 하연이의 특별한 능력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재능으로 이해될 수 있는 미래를 약속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요리에 집중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캐럴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부드럽게 주방을 감쌌다.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서연이가 이걸 봤으면 정말 좋아했을 겁니다. 진우가 나직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그리움 대신 따뜻한 추억과 잔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김철수 씨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우리 미경이도 마찬가지였을게요. 그 사람은 언제나 집이 사람들로 북적이는 걸 좋아했으니 죽은 아내들의 이름이 더 이상 금기어가 아닌 따뜻한 축복으로 그들의 대화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은 양자 물리학이니 영적 교감이니 하는 어려운 설명 대신 그저 그들의 삶에 깃든 신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어떤 선물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자 최지훈 박사와 민준이의 물리치료사 등 반가운 손님들이 선물을 한 아름 안고 도착했다. 집은 금세 사람들의 온기와 유쾌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고립된 성 같았던 이 거대한 저택이 비로소 진짜 가정의 온기를 되찾은 순간이었다. 모두가 즐겁게 식사를 마친 뒤 혜은이가 진우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아빠, 이제 특별 선물을 보여줄 시간이에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비밀스러운 흥분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 건너편에 있는 김철수 씨와 눈을 맞췄다. 두 사람은 이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지만 여전히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진우의 말에 소란스럽던 거실이 조용해졌다. 민준이와 혜은이가 여러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한 크리스마스 깜짝 선물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벽난로 앞에 선 두 아이에게로 쏠렸다. 김철수 씨가 민준이의 휠체어를 벽난로 앞으로 옮겨주었고 그 앞에는 아이의 다리에 맞게 특수 제작된 보행 보조기가 놓여 있었다. 혜은이는 비장한 표정으로 민준이의 곁에 섰다. 오바, 준비됐어. 혜은이의 물음에 민준이가 굳은 의지가 담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이는 아주 천천히 휠체어의 안전벨트를 풀었다. 물리치료사가 놀라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진우가 조용히 손짓으로 그를 막았다. 이것은 아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고 싶어 하는 그들만의 의식이었다. 민준이는 보조기의 손잡이를 꽉 잡았다. 아이의 앙상한 팔에 가느다란 힘줄이 돋아났다. 혜은이는 오빠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 아이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왔다.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혜은이의 응원 소리와 함께 민준이가 이를 악물고 몸을 앞으로 숙였다. 아주 느리게 1mm씩 아이의 엉덩이가 휠체어 시트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거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오직 아이의 거친 숨소리와 벽난로에 장작 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마침내 민준이의 두 다리가 완전히 펴졌다. 아이는 보조기와 하연이의 부축에 의지해 자신의 두 발로 바닥을 딛고 섰다. 아, 누군가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진우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의사들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거라고 했던 그의 아들이 지금 그의 눈앞에서 서 있었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박태성 회장이 조용히 아들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가도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세어연이가 봤어야 했는데, 내 엄마가 이걸 봤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애틋하게 떨렸다. 그때 민준이가 땀으로 흠뻑 젖은 얼굴을 들어 아빠를 보았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빠.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새 게으름만 가보자. 우리 연습한 대로. 하연이가 속삭였다. 민준이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오른쪽 발을 앞으로 내디뎠다. 한 걸음, 그리고 다시 왼쪽 발, 두 걸음. 마침내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뎌 아빠의 품에 안기기 직전에 힘이 다한 듯 주저앉았다. 김철수 씨가 재빨리 다가가 혜은이와 함께 아이를 부축해 다시 휠체어에 앉혔다. 민준이는 완전히 지쳐 있었지만 그 얼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정복자의 것처럼 의기양양했다. 거실은 박수와 환호, 감격의 눈물로 가득 찼다. 모두가 기적의 증인이 된 흥분에 휩싸여 있었다. 그 기쁨의 혼란 속에서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김철수 씨와 아이들의 곁에 서 있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이하지만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하연이가 그의 옷자락을 잡아 끌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얼굴에는 나이를 초월한 진지함과 지혜가 어려 있었다. 해바라기 아줌마가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래요. 아이는 오직 진우만이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줌마가 그랬어요. 때로는 기적이 사고의 모습으로 찾아오고 가족은 가장 이상한 방식으로 서로를 찾아내기도 한다고요. 진우는 무릎을 꿇고 두 아이를 힘껏 껴안았다. 그의 심장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떤 신비가 그들을 하나로 묶었는지, 서연의 기억이 어떻게 혜은이의 직관과 연결되었는지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다. 그저 그의 삶에 찾아온 이 눈부신 기적을, 이 새로운 가족을 있는 힘껏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따스한 불빛이 그들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